독일 해군의 대형 잠수함 U-530이 갑자기 항구 입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주, 독일이 이미 항복하고 해군의 무장 해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잠수함 두 척이 대서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이들은 아르헨티나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인멸된 채 비밀만이 가득했고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수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실종. 1945년 봄, 독일 해군은 더 이상 전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세상의 끝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로 가득한 붕괴해가는 조직에 불과했죠. 5월 4일, 카를 데니츠 해군 원수가 정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뒤 독일은 공식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모든 유보트에 내려진 지시는 명확했으며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즉시 부상의 검은 깃발을 올리고 가장 가까운 연합군 항구로 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약 150척의 작전 가능 잠수함 중 거의 모든 함선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단 4척은 예외였습니다. 2척은 몇 주 안에 포르투갈 해역에서 자침했습니다. 항복하느니 차라리 파괴를 선택한 것이죠. 나머지 2척은 훨씬 더 기묘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쪽으로, 아주 먼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르헨티나에 닿을 때까지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난 지 몇 주, 아니 수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입항. 1945년 7월 12일 아르헨티나 해안에 독일 잠수함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8월 17일 또 다른 한 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국기를 달지 않은 차에 도착했으며 정체를 드러낼 모든 흔적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승조원들은 모든 서류와 항해 일지, 암호 체계까지 전부 파기했습니다. 엔진은 고의로 망가뜨렸고 무기들은 이미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린 뒤였습니다. 개인 신분증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증거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무보트 한 척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이 함선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함장들을 워싱턴으로 압송했습니다. 영국은 그 무엇보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 배에 타고 있었는가? 지난 80년 동안 공식적인 답변은 늘 아니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을 둘러싼 세부 사항들은 그 답변을 무언가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르헨티나였을까? 아르헨티나로 항해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1945년 당시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짐작하는 모습이 아닌 그 실체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대부분을 공식적인 중립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은 종전을 불과 몇 주 앞둔 1945년 3월이 되어서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쟁 중에도 조직적인 나치 지원 네트워크가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아르헨티나가 머지않아 전직 나치 대원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우호적인 안식처가 될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후 수십 년간 의혹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U-530 첫 번째 도착. 가장 먼저 도착한 잠수함은 함부르크에서 건조된 장거리용 IXC/40 모델 U-530이었습니다. 1100톤이 넘는 몸체에 연료 보급 없이 약 14,000해리를 항해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병기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7차례의 전투 초계 임무를 완수하며 2척의 배를 격침시키고 또 다른 한 척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함장이었던 오토 베르무트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결코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잠수함에서 복무하며 또 다른 유보트를 잠시 지휘한 경력이 있었고 1급과 2급 철십자 훈장을 모두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945년 초 그는 U-530호의 정원 지휘를 맡았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그해 5월 4일에서 5월 7일 사이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던 바로 그 시점에도 그는 롱아일랜드 해안에서 연합군 수송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명중한 어뢰에는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빗나갔고 일부는 고장이 났습니다.
수송단은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베르무트는 항복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서명이 평소와 달라 명령의 진위가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신문관들은 그 말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하 장교들과 논의한 끝에 베르무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U-977 두 번째 잠수함. 두 번째 잠수함 U-977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타입 세이븐형이었던 이 함선은 실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복무기간 내내 발트해에서 훈련용 함선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함장 하인츠 셰퍼 역시 24세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무트와 달리 셰퍼가 직면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우샘프턴의 연합군 선단을 공격하라는 본인 스스로 자살 임무라 묘사했던 작전을 준비하던 중 스코틀랜드 인근에서 교전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작전을 계속하는 대신 그는 대원들을 불러 모아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5월 10일 이른 새벽 그는 노르웨이 인근에서 잠수함을 멈춰 세웠습니다. 주로 기혼자들로 구성된 16명의 대원이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해안에 도착했으며 결국 침몰 사고의 생존자라고 주장하며 영국군에 항복했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함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U-977은 대서양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나긴 항해. 이후 벌어진 일은 해군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잠수함 여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셰퍼는 훗날 U-977이 스노클 시스템을 이용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엔진을 가동하며 66일 동안 연속 자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는 이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잠수함이 도착하고 불과 몇 주 뒤 작성된 미군의 신문 보고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자망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자망만을 반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셰퍼 본인이 훗날 남긴 기록들조차 당시의 이야기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정 자체였습니다. 108일 노르웨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잠수함은 적도를 가로지르고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며 연료가 거의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무렵 원래 실었던 85톤의 연료 중 남은 것은 고작 5톤뿐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의 승조원들은 카보베르데의 외딴 섬에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금속 선체에 갇혀 지내던 이들은 그곳에서 바다 수영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군사 작전이라기보다 처절한 탈출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두 잠수함을 조사하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U-530은 의도적인 은폐처럼 보였습니다. U-977은 모든 것이 투명해 보였습니다. 베르무트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항해 일지 사라졌습니다. 암호문 사라졌습니다. 신분 증명서 사라졌습니다. 무기 버려졌습니다. 장비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엔진조차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는데 부적절한 가동으로 엔진을 망가뜨리고 오일에 배터리아액을 섞어 무용지물로 만든 상태였습니다. 반면 셰퍼는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었습니다. 열발의 어뢰와 모든 서류, 항해 일지, 그리고 신분증까지 모두 말이죠. 그의 잠수함은 즉시 운항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베르무트는 무언가 숨길 것이 있었고 셰퍼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신문 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해군이 양측 승조원들을 신문했습니다. 이어 미국 해군 정보국이 조사를 넘겨받았고 결국 두 함장 모두 워싱턴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영국 또한 독자적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거의 전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중요 임무를 남미로 운송했는가 하는 것이었죠. 베르무트는 협조적이었지만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그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진 고무보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고 항복 명령을 받은 시점에 관한 세부 내용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는 때로 불안해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묘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신문관들에게 아르헨티나가 마음에 들고 살기 좋은 곳인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셰퍼의 답변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남성들이 노예가 되거나
강제 거세를 당할 것이라는 연합군의 선전을 믿었고 항복 대신 탈출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승객 운송과 휴전 이후의 교전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온전한 상태로 넘겨줌으로써 이를 뒷받침했죠. 한때 미국 정보국은 두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 도청 장치가 숨겨진 방에 두 함장을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기를 기대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입을 열었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항해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식적인 결론. 광범위한 조사 끝에 미국과 영국 당국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잠수함 중 어느 쪽도 히틀러나 다른 나치 고위 관료를 남미로 운송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승객도 비밀 임무도 최후의 탈출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이유.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단순히 여러 목적지 중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그 목적지였습니다. 전후 후안 페론 정권 아래 아르헨티나는 전직 나치 대원들의 탈출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페론은 나치의 이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관리들을 임명했습니다. 전직 SS 대원들과 간부들을 포섭하기 위해 유럽의 요원들을 직접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1950년 가짜 신분으로 아르헨티나에 입국했고 1960년 이스라엘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요제프 맹겔레는 1949년에 도착한 뒤 파라과이와 브라질로 도주했으며 1979년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에리히 프리브케는 1994년 정체가 폭로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공개적으로 거주했습니다. 이들 모두 남미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비행기, 위조 서류를 이용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치는 이른바 렌라인, 랏라인스이라 불리는 탈출 경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유보트를 타고 이동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우연을 그저 모른 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치 도망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던 바로 그 나라가 이 미스터리한 잠수함들이 항복을 선언한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백.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끝내 알지 못했던 의문들 속에서 말입니다. U-530은 모든 기록이 말소된 차에 나타났습니다. 항해 일지도 승조원들의 신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비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구명정 한 척마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U-977은 모든 기록이 온전했고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가 사건의 종결을 예고한다면 다른 한쪽은 깊은 의구심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증거와 부재 사이의 그 빈틈에서 음모론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역사는 단순히 드러난 사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실과 사실 사이의 여백이 역사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이미 끝난 후 두 척의 잠수함은 대양을 건너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덜어낸 채 오직 무거운 질문들만을 짊어지고 말입니다. 수사 결과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부족함이 이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명쾌한 해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해답을 둘러싸고 흐르는 기묘한 침묵일 뿐입니다.